그래서 이제 간단히 자폐, verbal communicator하고 non-verbal communicator에 대한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제가 이제 간단히 개관을 했고요. 이제는 다운 증후군에 관한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운 증후군의 특성은 그 자폐와 버벌한 자폐 아이들과는 달리 모르포신택틱 에러가 자주 일어나요. 그 문장을 산출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그리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데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speech intelligibility가 떨어진다. poor speech intelligibility라고 아마 치료사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뭘 말을 하냐면 아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클리어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 대체로 중이염을 자주 알아요. 보통 아이들도 중이염을 많이 아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중이염을 자주 알아서 혹시라도 그 중이염이 자주 일어나는 중이염이 언어 발달하는데 중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2세에서 5세 사이에 중이염을 여러 번 알았다 하면 일단은 중이염을 앓게 되면 듣는 말의 자극이 클리어하지 않은 자극을 듣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유가 어떤 거냐 하면 수영하고 나왔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서 남하고 의사소통할 때 그 말이 클리어하게 안 들리는 경우, 그런 비슷한 비유인데요. 그 기간이 지속이 된다면 언어를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 중이염으로 인해서 그런 그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조금 자주 일어난다면 그 스피치 인풋을 받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스피치가 언클리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커즈라고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이 스피치가 굉장히 언클리어해요. 그래서 그 스피치가 언클리어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은 입안의 구조 자체가 조금 티피컬한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이염을 자주 앓기 때문에 스피치 발달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스피치가 언클리어해요. 그리고 걔네들의 장점이라면 굉장히 소셜해요. 그래서 그 자폐 증후군과는 아주 프로파일이 다르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잘해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스트렝스는 프래그매틱 스킬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잘한다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장점이죠. 그러면 그런 간단한 개관을 토대로 해서 다운 증후군에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문법적인 에러가 자주 있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시지 말고 문법적인 에러가 나오는 거를 고치려고 하시지 말고 문법적인 에러가 있는 말을 산출하는 경우에 그냥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 대신에 그거를 따라해봐 라고 지적을 하고 고치지는 마시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산출해서 그 아이가 그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 문장을 고치려 드시면 아이가 짜증이 날 거거든요. 저희들 어른들 수준에 맞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영어가 잘 안 될 때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조금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방식으로 다시 말을 받아서 해주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상대방이 고쳐서 한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럴 때 저렇게 말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비유인 거죠. 아이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산출했을 때 그거를 지적해서 고치려 하시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면 되는지를 듣게. 그래서 그 들은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그 언어에 대한 모델을 아이한테 주고 그 아이의 언어가 조금씩 수정돼 가기를 바라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가 스피치가 클리어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치가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에 게스를 하세요. 클리어하지 않아서 내가 못 알아듣겠어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넘길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그거를 내 게스를 해서 얘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반응을 하세요. 그게 틀리면 걔가 아니라고 하거나 뭐 다른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또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시고 하여튼 가장 피하셔야 할 일은 뭔지 못 알아들어서 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못 알아들어서 답을 안 하시는 게 가장 피하셔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리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상호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뭔가 의도를 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반응을 안 하면 의사소통하려는 의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 의사소통을 했으면 조그만 어템프트라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주고 가능한 한 최선의 게스를 해서 리스판드를 해주고 억날리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 아이를 가진 부부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페어런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 것 같아요. 부부 간에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혼돈이 될 거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한테 혼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일관성 있게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나 이거 가지고 놀까? 하는 경우에 아빠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지금은 아이패드 갖고 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하면 그 아이는 중간에서 스톱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예지만 가능한 한 엄마와 아빠가 같은 선상에서 컨시스턴트하게 아이한테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인드 리더인 거를 이기를 바라는 거는 가능한 한 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문화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사소통이 간접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문화에 비하면. 그러나 내 아이, 발달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의 그 한국 문화적인 성향을 조금 버리시고 가능한 한 의사소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집에 와보니까 에어컨이 안 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오늘 너무 날씨가 덥네. 하는 얘기는 지금 에어컨 안 틀어져 있으니까 에어컨 좀 틀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하신다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 집에 왜 에어컨디션이 안 켜 있어 오늘? 좀 에어컨 좀 틉시다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한 원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상대방이 마인드 리더 하기를 원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치료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발달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가 쉽게 빠르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급해요. 빨리빨리가 우리 피 속에 있어서 가능한 한 아이들이 그 차도가 빨리빨리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거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많은 아이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도가 나와요. 그 차도가 빠른 차도는 아니지만 거의 차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조차도 외부에서 안 보던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차도가 보여요. 그러나 어머님들은 24시간 그 아이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차도가, 작은 차도가 나오는 경우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능한 한 그거를 내가 보려는 마음으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자꾸 찾으시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의 사람이 봤을 때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고, 그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찾아보세요. 관찰을 세심히 하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소한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인정하시고 아이한테 칭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 끝나고 나왔을 때 학생이 쫓아와서 오늘 강의 좋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아이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일을 어머니가 눈여겨 관찰하시고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하고 24시간을 있다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드신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힘든 감정이 복받치는 경우에 그 감정을 아이한테 터뜨리면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아이한테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되고 상처만 남게 되니까, 그럴 때는 너무 내가 참기 힘들 순간이 오시면 잠깐 1분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신다든지, 집안에서 방에 있으셨으면 부엌으로 가신다든지 거실로 가신다든지 해서 장소를 조금 바꾸시고 빠른 전환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드렸던 충고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지는데, 내 아이가 나에게 내가 양육하도록 잠시 맡겨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아이의 티처로서 이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 감정 컨트롤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시면 잠시 티처의 hat을 쓰세요. 엄마가 아니고 내가 티처라고 가정을 하시고 티처의 hat을 쓰시고 1분만 티처의 hat을 쓰세요. 그 1분이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해서 조금씩 그 시간이 늘려가다 보면 내가 조금 감정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서 아이한테 퍼붓고 나면 결국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고, 그 아이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니까 가능한 한 조금 그런 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감사합니다.